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여행 중이던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참담한 비극에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 심지어 나라 망신이라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돌아본 우리의 음주운전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3%로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미약해 사망사고를 내도 61%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시동잠금장치는 내년에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술 한 잔쯤이야, 이번에도 걸리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음주운전. 이 습관적 범죄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음주운전 실태와 문제점 짚어보고 건절 대책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영미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과 그 대책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치는 거라서 중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딱 명확하게 어떤 그 예외가 없이 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형량 자체가 무겁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운전을 막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기술도 뭐 다 되는데 뭐 오히려 자동차 회사가 시동이 안 걸리게끔 만드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내가 타자마자 내가 호흡을 한번 하면 거기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생체 인식하고 지문 인식하고 당신은 이 차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하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안 하게. 심신비약이다 뭐 어쨌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막 그냥 강하게 처벌을 했으면은 술을 먹을 때도 경각심을 좀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게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안 좋은 성향의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절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항상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들을 보면 항상 피해자들만 억울하니까 타인의 생명을 항상 위험하게 만드는 사고니까 안 좋은 사고라고 봅니다. 처벌을 예전보다는 강력하게 해오고 있는데도 크게 줄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걸 진짜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들어와야겠죠. 예를 들면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나 그런 장소에서 술을 먹은 손님들이 뭐 의무적으로 차량이 있으면 음주 측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주요 상권이나 음식점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들에 아주 음주 단속을 전문적으로 한다라든지. 지금도 뭐 음주 단속 그렇게 많이 못 보거든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최근 서울 도심에서 50대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이제 국내를 넘어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교수님, 올해 현재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 뭐 사건 사고 건수라든지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300여 건 발생했고요. 사망자 수는 138명, 부상자 수는 17,100명 정도로 여전히 그 숫자는 적지 않은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최근 3년간 통계 수치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해마다 13만 명 정도가 단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0년부터 보면은 사망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안심하거나 또는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 네. 2019년에 우리가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그렇죠. 네. 윤창호법. 부산인가요? 네. 부산의 언덕구.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에 있어서 단속 기준 0.03% 또 형량을 모두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 좀 줄겠지.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도 만들어졌는데 그게 또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입법 이렇게 되면 입법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네, 이제 윤창호법이 만들어져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단속 기준도 높아지고 또 처벌도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또 재범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삼진아웃 그러다가 이제 투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기하고 종기가 불명확하다 해서 위헌 결정이 났었다가 다시 입법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헌 결정이 한번 나면 여기에 대해서 법이 잘못된 거다.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신호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처벌 자체가 2배로 강해졌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거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음주운전이 과거보다도 줄어드는데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또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요. 이 상습범 방금 전에 우리 정경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이 조항이 또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양형 자체도 엄중한 처벌만큼 늘어나진 않았고. 네. 자, 이 교수님, 이 공단, 도로교통공단이죠.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상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다. 네. 이게 상당히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위로 봐야 되는 거고. 자,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는 10명 중에 4명은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습적인 운전, 사실 범죄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특징적인 연령대 또는 직업군 이런 게 발견이 됩니까? 일단 연령대를 보면 40,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40, 5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음주행위와 자동차 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성별로는 남성 운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시간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 등 퇴근 이후의 술자리 혹은 모임이 많은 시간대에 주로 적발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런 초범 운전자들에 비해서 상습 음주운전자는 2번 이상 사고 경력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경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음주 행위가 잦잖아요. 술 마시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음주운전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게 이제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처럼 이러한 네. 사고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 말씀대로 재범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그럼요. 없고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모모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네. 결국 피해자도 바로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바로 우리 국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음주운전 피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고로 경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건데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손수정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 피해자 부모님 둘째 아들 손수정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네. 아버님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때 이 사고를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고 결국 아버님께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귀농생활을 하고 계셨던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올해 4월 20일 오전 10시 7분, 8분쯤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들이를 다녀오시는 길이었는데
본인 차량이 이제 직선주로 해서 이게 정속으로 달리다가 커브길로 이렇게 들어설 때 이제 가해 차량은 이제 커브길을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차를 정면으로 충돌했죠. 그래서 어제는 차 핸들이 가슴 쪽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슴에 박혔고요. 예. 그 왼쪽 다리는 끼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고, 그 어머님이 이제 조수석에 타고 계셨는데 어떻게든 이제 빼보시겠다고 이제 핸들을 막 부에 잡고 막 뭐 살려달라고 울고 막 그렇게 소리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도 이제 가해자는 차량 그 상황을 진짜 가까이서 보고 있었는데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나중에 구급차가 오고 뭐 이렇게 뭐 경찰차가 오고 그래 그때 이렇게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저희 이제 어머님은 사실 나중에 그 출동했던 소방대원님들한테 참 들었던 얘기인데 그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문을 쉽게 열어가지고 이송은 바로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차에 몸이 꽉 끼어가지고 예. 거의 한 30 몸을 꺼내는 데만 해도 한 30분이 넘게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큰 사고가 났는데 네. 지금 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네. 지난 4월에 사고가 있었고 네. 그리고 오전 10시 시간대라 그러면 그렇게 어둡거나 또 그리고 아침에 오전 시간대니까 네. 사실 그 가해자의 음주운전이 또 쉽게 연결은 안 되는데 그 시간대에 운전했던 그 가해자가 네. 음주운전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경찰 수사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밤에도 술을 먹고 아침까지도 또 술을 먹고 그 한 5분 또 운전을 안 해가지고 바로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사고 났던 장소가 어느 지역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일단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귀농생활 하고 계셨던 거는 이제 영천이었고요. 이제 경주하고 영천하고 이거 이어지는 그 도로 구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거기가 막 네네. 그렇게 많이 차량들이 붐비는 장소가 아니었을 것 같은 방금 전에 이제 기농생활을 했다고 네. 말씀하시니까요. 네네네. 실제 이 경찰의 수사 결과 이 가해자의 음주운전이 측정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였다고 합니까? 제가 처음에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 경찰관님께서도 그때 0.1 이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재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검사님이 이제 0.173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뭐 만취 상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지금 궁금한 것은 그 사고 이후에 네. 그 어머니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일단 그래도 조금 더 이송하기가 쉬웠던 반면에 네. 아버님의 경우에는 차량에 이 운전대에 꽉 끼어서 네. 빼내기조차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 하셨는데 네네네. 어머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어머니는 일단 그 사고 후에 3달 동안 이렇게 치료 받으셨고 어머니께서도 사실 그 왼쪽에 갈비뼈가 이제 왼쪽 2대, 오른쪽 3대 이렇게 부러지시고 이제 가운데 쪽에 뼈 뭐 이래가지고 그쪽도 금이 가고 폐 쪽에도 사실 출혈이 좀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삽관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좀 치료를 급하게 이렇게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거의 한 3달 넘게 동안 이렇게 걸렸어요. 그 갖고 계시던 약도 혈액순환제도 먹지 못하시고요. 예. 네네네. 자, 결국 이 가해자의 네. 만취된 가해자의 이 충돌 사고로 인해서 아버님께서는 사망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도 상당히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네. 그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가해자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해자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고 또 네. 음주운전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해서 좀 구조 작업을 좀 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때 가해자는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네. 가해자분은 제가 이제 일단 뭐 경찰차하고 이제 앰뷸런스하고 도착하고 나서 내렸는데 그쪽에 이제 내려가지고 사실 그때까지도 멀쩡하게 이렇게 경찰분께서 이렇게 걸어 다니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잘 걸어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 크게 안 다치신 것 같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네. 충분히 사고를 인지하고 네. 위급 상태에 있는 아버님을 이렇게 구조하는 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무책임했다. 자, 네.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 음주 전력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참 그런 게 네, 말씀하시기 힘든 상황이면 네네네. 네, 굳이 뭐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그건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에서 선고가 안 됐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사고 사실은 분명하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걸 왜 돌아다니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면 사고의 직접적인 목격자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서 위협하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되게 불안해가지고 병원에도 이제 간병인을 고용했고 그 병원에도 따로 이제 면회를 저야 허락 없이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따로 부탁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네네. 어머님이 아직도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그 어머니께서는 지금 통원 치료 중이신 거고요. 네. 이번에 3달 끝나시고 그리고 근데 아직도 이제 어깨 쪽에 막 짓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좀 오래 입원해서 계셨는지 조금만 이제 걸어도 숨이 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 그 밤에는 또 주무시다가 자주 깨셔가지고 막 울고 좀 막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네네. 이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라는 만취 상태에도 불구하고 네. 휴대폰을 줍다가 난 사고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네네네. 어머니에게 또는 손수정 씨에게 찾아와서 네. 사과한다. 뭐 이제 향후에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둘째치고요. 네네. 진심으로 사과한다, 석고대죄한다. 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고가 나고 2달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연락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검사님한테 제가 진정서를 좀 넣었습니다. 예. 네, 구속영장 다시 좀 청구 좀 해달라고 이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청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영장 심사가 이제 딱 될 때쯤 그때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그냥 잘못했다 선처해달라 그냥 그러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 안부도 한마디 안 묻고 저희 안부도 한마디 안 묻고 그냥 그러고 그걸 한번 했던 통화가 마지막이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네. 자, 일단 12월 3일 날 첫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에서 네네. 검사는 구형은 일단 내렸습니다. 7년형을 내렸는데 네네. 이 형량을 7년형 내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만족 못하죠, 절대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는 사실 그냥 죄 없이 억울하게 사형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머니도 지금 밤마다 저렇게 울고 계시는데 솔직히 그 부모님한테 위로라고 되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 정도를 구형이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네. 이렇게 형사적 처벌 외에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배상도 받게 됩니까? 뭐 차량도 파손이 됐을 테고 네.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처음 병원에 보험 접수돼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고요. 그쪽에 가해자 와이프분이 둘째 날인가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접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가해자하고 무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손수정 씨께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착잡하실 텐데, 네네. 자,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솔직히 좀 지금까지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괘씸죄로 적용을 해가지고 검사님이 그 구형하신 형량보다 좀 많이 선고되고 그냥 바로 법적 구속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음주운전 사망자 유가족인 손수정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8488님께서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벼워요.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강하게. 김동현님께서는 어떻게 사망사고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가 있죠?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0419님께서는 정말 음주운전자는 살인급으로 취급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너무도 관대합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경일 변호사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지금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없었다. 구속영장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연락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떠나서 대체로 우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보통 교통사고 나면 보험 처리가 되니까 굳이 형사사건 안 되는 경우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처벌받는 게 그다지 높지 않다. 여기에 하다못해 언론에서나 실제 처벌 자체가 엄하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가 애달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무릎 꿇고 빌겠죠. 지금 보통 검찰에서 7년 구형했다 그러는데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7년 구형하면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대부분 한 4년 언저리에서 형 선고하고 실제 합의 안 돼가지고 4년이 확정됐다라고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생활 잘하고 그러면 가석방으로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한 2, 3년 끝이에요. 그게. 상대방 피해자는 한 생명이 어떻게 보면 사라져버린 거죠. 여기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죠.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기준에서만 너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댓글들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선고하는지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법원에 신청이 된 거라면 합의 같은 것은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속을 한다라는 부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검찰 구형도 바뀌어야 되고 법원 판결도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가족은 한 10년형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 계신 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경우에도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와서 또 교육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 사망사고의 61%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판부가 음주운전인데 더 혹독하게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은데 생계형 운전자 감형,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용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윤창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은 아니에요. 형량 기준은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망하게 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되는데 처벌 기준은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졌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너무 약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더라도 나 집행유예인데?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조금 강력하게 해 주어야 이게 처벌의 엄격성,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정말 살인과 같은 거다. 이렇게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네. 실제 법 조항과 법 조항의 내용과 실제 처벌이 내려지는 거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건 뭐 때문입니까? 네, 사실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시켰다. 그러면 위험운전 치사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면 3년에서 30년의 징역형입니다. 그러면 그 언저리 무기징역 빼고
그러면 3년에서 30년에서 중간 지점을 따지면 10년 11.6개월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죄 자체가 좀 엄벌에 채워야 된다. 더 높게 처벌하고 감경 사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약하게 처벌하면 되는데 그렇게 선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이와 같은 법정형과 별개로 가중사유에 해당되면 4년에서 8년, 기본 유형은 2년에서 5년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험운전치사죄 기본 유형이 2년에서 5년형인데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형인데 기본 유형이 2년에서 5년형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강경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법원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 자체가 제한을 두고 또 대법원 양형 기준대로라도 판사님께서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 또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는데 대부분 하한선을 선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위험운전치사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형입니다. 그 말고 완전 만취된 상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8년 이상 선고된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10년형 나왔다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뺑소니하고 연루돼 있거나 누움이거나 다른 범죄하고 연루돼 있어서 그런 거지 8년 이상 나온 예가 없습니다. 네. 말 그대로 술에 관대한 사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정 변호사께 여쭤보고 이 교수님으로 가겠습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심신미약으로도 인정이 됩니까? 네, 이게 보통 심신미약, 심심상실 그래가지고 형법에는 의사 능력이 없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 형을 면제해주고 아예 감경시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음주운전 자체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위험운전치사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가중 요소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천년도스럽게 피고인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또 그런 법원에서도 보통 형을 선고할 때 그런 부분까지 판결문에 적지는 않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형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주치 감경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우리가 한때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주치 감경 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감형을 한다. 주치 중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 그런 이제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재범률이 43%라는 거는 적발이 되고도 교육을 받고도 또 한다. 10명 중 4명이나. 네.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되는 거냐 중독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이 치료 연계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 교육장에 음주운전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보통 한 100명, 90명, 100명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 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 술을 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몇 명쯤 되실 것 같으세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없거나 1명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술을 먹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먹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음주운전 상습자들 가운데에는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연계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습 음주운전자는 교육이나 처벌로는 그들의 중독성을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약사범에게 치료제외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처럼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는 자발적 알코올 중독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이런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좀 사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에는 MPU, 이 M이 메디컬, 의학적, 그리고 P가 사이콜로지컬이죠. 네. 심리학적인 검사라는 걸 통해서 하여튼 한번 일을 저지른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재취득을 매우 어렵게 한다. 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게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일을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들은 면허 딸 생각을 더 이상 못하게 한다는데 한국은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알코올 의존이나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거나 뭐 재범을 했거나 마약 운전으로 적발이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일단 의학적으로도 검사를 하고 심리적으로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 이게 알코올 의존이 없어졌나, 뭐 치료가 됐나. 그리고 이제 이게 치료가 안 됐다, 의존이 계속 있다 그러면 면허를 못하게, 운전 못하게 제한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자 교육은 일단 최근 5년 이내 적발된 횟수에 따라서 5년 이내에 2번 적발됐으면 4시간씩 16시간 교육. 5년 이내에 3번 이상 적발됐으면 이제 48시간 교육을 받고 그다음 취소된 사유에 따라서 결격 기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면허증을 못 따게 하는 그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받고 결격 기간이 종료되면 면허증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이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아직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전히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재범률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재범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교수님? 독일은 우리나라만큼 재범률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강력하게 딱 막고 있으니까 알코올 문제가 있으면 너 운전 못해 이렇게 하니까 재범률이 높을 이유가 없죠. 네. 정 변호사님, 그리고 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음주운전 측정하는 곳에서 걸려서 네.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안 마셨다. 네. 조금만 마셨다. 네. 뭐 한 10병을 마셔도 한 잔 마셨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측정을 해가지고 음주 이 측정량이 이제 높게 되면은 이제 바로 또 면허 취소되고 그렇죠.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이 사람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중되나요? 보통 처벌되나요? 이게 술을 마셨는데 안 마셨다, 아니면 술에 취했는데 안 취했다, 이게 음주운전에서 본다면 이게 범행 부인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한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수사 단계, 뭐 법원 단계에서는 범행 자체를 숨기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네. 보통 술에 강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같은 술을 먹더라도 진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적게 나오고 술에 안 취했던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면 또 그런 거를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술에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뭐 주변 사람들 탄원서랍시고 받아서 내기도 하는데, 보통 그러면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판결문에 오히려 적시를 하면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지 못한다라는 걸 명시해서 그런 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건 없고 판결문을 대부분 보면 사고가 술 때문에 난 사고가 아니라 그냥 운전자의 주의무 위반의 일환으로 난 거다라는 취지로도 적고 또 그런 식으로 변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행 부인하면 그 가중 사유로서 엄벌에 처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은 네. 음주운전으로 여튼 법원에서 일단 재판을 받는 경우에 탄원서 중에는 네. 술이 세다 이런 탄원서가 온다고요?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본인은 술 때문에 난 사고가 아니다. 이게 윤창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취된 상태였는데 본인이 술 때문에 사고 낸 게 아니라 눈에 들어간 렌즈가 눈에서 움직여서 그거 만지다가 난 사고다,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거든요. 먹은 건 줄이고 술 때문에 난 사고도 아니다. 사실 범행 부인인데 이런 걸 법원에서 형성할 때 가중사유로서 참작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가중 처벌에 또 포함은 되지 않는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 교수님, 네. 높은 재범률을 볼 때 네. 일단 상습범입니다. 네. 2번, 3번 이제 음주운전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 외에도 전문가 상담 치료,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도록 이렇게 패스트트랙 그 제도 도입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네.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이 되려면 뭐 절차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뭐 어느 부처에서 맡아야 되고 전문가 인력은 어디서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나 뭐 물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 법원에서 이제 형을 선고할 때 이 사람은 치료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선고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벌금형 플러스 치료, 알코올 치료, 뭐 이렇게 벌금형 플러스 아니면 보호 감호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 줘야 지금 상황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을 보완할 수 있고 그렇게 처벌 과정에서 함께 나오면서 또 병행해서 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제 만들려고 해야죠. 그래서 법도 조금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치료나 상담에 관한 전문 기관이나 인력 등에 관한 지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이제 정 변호사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 것 같은데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술을 준 사람, 업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차를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술에 취했으면은 또 다른 뭐 술에 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난 문제 없어, 운전 가능해. 네. 동승자까지 처벌합니다. 네. 한국에도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긴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드물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 사람은 아예 차 근처에도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업소 또는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동료 네. 이들의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거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제공하는 사람, 동승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도 하는데 이게 형법에 있는 방조죄의 일반 논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음주운전 단속할 때도 보면 보통 음주운전 단속이 1년에 한 13만여 건 정도가 단속된다고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그 건 중에 동승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러면 적어도 1만 명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조사하느냐고요. 조사 안 합니다. 경찰에서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버젓이 옆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하거든요. 방조죄에 해당될 여지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판결이 간혹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뭐 부부관계, 같이 술 먹고 탔다, 친구관계다. 그런 경우에는 몇 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뭐 그 피의자들이 진상을 피우지 않는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입건해서 수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이라는 논리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법, 일본처럼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술에 취한 사실을 아는데 동성을 했다. 그러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특별법으로 처벌할 겸하고 술에 취했고 여기에 대해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술을 팔았다. 여기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뭐 수사 안 하는 그 소극적인 태도를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제가 음주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보니까 네. 아예 음주운전하면 네. 그 차를 몰수해버리는 그런 네. 국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몰수 규정이 있거든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차량입니다. 음주운전에서는. 또 최근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 압수까지 하겠다라는 경찰청 수사기관의 태도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법원에서도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 법원에서는 몰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에서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못한다. 그런 부분 아니거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방울만 마셔도 운전하지 마라.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 자, 일단 인식이 중요한데 이 교수님 계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말 이 교육의 또 메카가 되고 있는 곳인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음주운전 적발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전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저를 비롯한 저희 공단이 더 앞장서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는 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뭐 기본이고 그리고 일반 기업체나 뭐 공무원, 군인 그리고 고3 학생 등 현재 운전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운전을 하게 될 대국민 대상으로 이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정말 살인행위와 같고 범죄고
한 개인 한 가정을 파탄할 수 있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게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런 자료를 보여줬을 때 네. 그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 정말 이건 끔찍하고 절대로 나는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좀 인식과 반응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교육을 받고 돌아가시는 이제 귀가하시는 교육생들 분 중에는 야 내가 정말 2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걸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술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상습범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이나 처벌만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치료가 반드시 병이 돼야 되고 네. 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끔 해주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술은 마실 수 있습니다. 적정량요. 하지만 술은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는 잡아서는 안 됩니다. 최 변호사님. 네. 일본은 사망사고의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해자가 되겠죠.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낙인을 이제 강하게 또 찍어버립니다. 이걸 이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될 텐데 한국은 피의 사실 공표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신상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 시민들의 알 권리하고 그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 이것 때문에 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 상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무조건 그냥 신상 공개가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아까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 드린다면 보통 구속영장 신청하는 게 피의자에 대한 뭐 방어권 보장, 인권 보장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방어권 보장 필요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이미 채취했기 때문에 다 나타납니다. 또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음주운전에서 피의자의 인권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또 실제로도 많이 하거든요. 이 교수님은 이 신상 공개 부분 피의자, 음주운전 가해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건 조금 신중하게 저는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음주운전은 물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고 범죄고 살인행위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날 술을 먹었는데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뭐 상습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뭐 신상 공개 이 부분은 뭐 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예. 초범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음주 섭취의 잔존 상태 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테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건절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이영미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백동현님께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텝이 이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사실이라고 합니다. 3181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7, 8년형이 억울하다고 항소하는 가해자들을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 해외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음주운전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앞서 이제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또 참고할 만한 외국의 뭐 미국 같은 네. 경우든 또 다른 나라든요. 음주운전 대책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일단 미국은 주마다 조금 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전문 법원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이곳에서는 뭐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검사, 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치료나 재활 과정을 장기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면허 정지, 즉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현장에서 발견이 되면 적발이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뭐 24시간에서 3개월까지 즉시 면허 정지가 되기도 하고 벌금이 굉장히 높아서 초범에게도 이제 벌금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상습범에 대해서는 차량 몰수를 하거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 상습범에 대한 차량 몰수가 바로 호주에서 네, 등장하군요. 그리고 수백만 원의 이 호주 달러겠죠. 수백만 원에 이를 정도의 매우 높은 벌금 동안 부과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동 잠금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후후후 하고 풀어야 네. 이제 음주가 자동적으로 측정이 돼서 여부가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는 건데 2024년 10월에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시행이 이 2026년 10월이다.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런데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일단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관련된 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진아웃에 해당하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그 사람의 경우 결격 기간이 최소 2년이에요. 2년, 3년, 5년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적발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기간이 결격 기간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결격 기간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작년 10월에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2년 결격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방지 장치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준비 기간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밖에 네.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년 10월인데 내년 10월부터 차질 없이 되도록 이 뭐 장치라든지 네. 또는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건 착착착착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이제 이 음방 장치를 장착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장치에 대해서 1년에 2번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 뭐 장치에 대한 인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 변호사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착착착 제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네. 문득 드는 생각은 과연 이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운전자 본인 부담이라고 지금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과연 이 부담을 다 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을 감수하고 이걸 설치하고 규정까지 지키면서 할 거냐. 네. 또 이게 뭐냐면 이런 장치가 있으면 꼭 또 뭔가
나사도 풀고 부품도 빼가지고 그냥 후 안 부르고 툭툭 치면은 또 네. 시동이 걸리게끔 만들고 이런 게 또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많이 들죠. 또 술 취하신 분들이 뭐 동승자를 부르게 하고 뭐 타게 한다든가 그런 생각도 많은데 사실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예외는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되니까 아예 뭐 장착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어떤 허점을 이용한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의 문제로 남겨둬야 될 것이고 시행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참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음주운전입니다. 네. 자, 술은 마실 수 있죠. 그렇죠. 적정량 마실 수 네. 있습니다. 자유권이죠. 근데 네.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술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알코올에 중독되는 상황. 네. 이 부분은 이 장치를 단다고 해서 해결은 안 되거든요. 병이죠, 그거는. 근데 아까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에 치료 전문가도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형사처벌을 하면서 법원에서도 수강명령, 사회봉상명령 이런 것도 하고 치료명령 같은 것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윤창호법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벌을 2배로 엄하게 한다. 지금 이 윤창호법 자체는 세계에 내놔도 무시무시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뭐 재범률은 똑같다. 그러면 뭐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처벌이 높아져도 여기다 신경을 안 쓴다는 건데 결국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좌지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치료.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형만 선고하는 게 아니라 치료도 같이 선고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 시동 장치를 달았다고 해서 운전은 못하게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술을 마시는지 또 중독돼서 상습범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는 병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게 치료 명령이 같이 내려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그 조건부 기간 동안 잘 넘어갔어요. 그때 술 마시고 운전도 안 하고 잘 지났지만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면허증을 취득했는데 여전히 술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되는 게 일단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게 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미국은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네. 또는 예산의 문제인 겁니까? 이 교수님 보시기에서 우리가 미국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뭡니까? 일단 그 담당하는 전문가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누가 담당을 할 건지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할 건지 어떤 법에 의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계 부처에서 좀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죠. 자, 그다음에 이 얼마나 이제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 뭐 한 잔 마셨고 그래서 뭐 운전해서 뭐 큰 사고 없겠지. 그리고 뭐 동네 주변에 그냥 골목길 인적도 드물고. 자, 그런데 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이 면피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또 음주운전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살인이라고 인식을 해야만 절대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법정에서는 여전히 과실치사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왜? 운전을 안 하면은 어떤 사고도 안 났을 테고 이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의는 아니지만 살인죄가 되는 이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사실 보통 교통사고다 그러면 경찰서 가면 과실교통사고로 먼저 접근합니다. 보험사기 생각도 안 하고 일부러 고의교통사고라는 생각을 안 가지거든요. 이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자체는 고의거든요. 술은 누가 강제로 먹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먹는데 이 교통사고 나는 부분은 과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과실교통사고로 정리가 돼버리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2번, 3번 낸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냈다. 그러면 본인이 사고 날 걸 미리 알면서도 물론 그 당시에는 술이 완전 취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게 형법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술 취했을 때 기억을 못하고 심심상실을 하더라도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은 책임이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충분히 그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진행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워싱턴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뭐 살인죄에 대한 고의가 우리나라처럼 그 고의 아니면 과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단계별로 돼 있지만 고의 교통사고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처럼 과실 고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살인죄로도 입건하고 처벌받게 하는 것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면밀한 수사를 해서 이거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도 밝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그냥 단순한 가실치사, 음주운전 상태에서 빚어진 사고고 그 결과가 아닌 살인으로까지 인식하게 하는 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 또는 제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음주운전 사고가 과실은 아니잖아요. 술 먹는 것을 선택한 것도 본인이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선택한 것도 본인이고 그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도 본인이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가 지는 게 맞는데 이거를 과실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위험운전 치사상죄에서 3년 이상 그다음 무기징역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한선을 조금 실제 형량하고 균형을 맞추든가. 근데 그게 너무 낮게 지금 형이 책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법원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너무나 이 술에 대해서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말 그대로 술이 가져올 수 있는 또 운전을 했을 때의 이 위험성을 망각한 거 아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인터뷰를 한 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가족을 보더라도 한 집안이 무너지거든요. 정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참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 우리가 예방교육 네. 차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교육 또 캠페인도 필요할 겁니다. 네. 어떤 인식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사실 그 행위자가 안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인식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음주운전 음주 문화가 관대하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관대한데 이제는 이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윤창호법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법은 우리나라보다 법정형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일본에서는 20년형, 15년형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형만 없지 3년 그리고 무기징역형 이건 살인죄의 법정형과 거의 같거든요. 살인죄 법정형이 사형 5년 이상의 징역형, 무기징역형 이거 위험운전 치사 사형은 없지만 무기징역 3년에서 30년의 징역형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 자체가 약한데 실제 처벌도 강력하게 해서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취했을 때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야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현장에서 음주운전 또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가해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실 텐데 가령 생계형 이 사고자인 경우에는 뭐 100% 다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상당히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자기에도 엄청난 피해로도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인 또 자신의 평판도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주는데 이런 재범 재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오는 음주 그 교육생들을 보면 내가 태어나서 술 마시고 처음 운전했는데 그날 적발됐다 이런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동안 몇 번 해도 안 걸리더라.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있고 그러다 보니 설마 걸리겠어? 이러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위험 감수성이 굉장히 낮아요. 일반인들 보통의 운전자분들은 이거 너무 위험한 행동이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러는데 이분들은 설마 괜찮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속이 강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하면 무조건 적발돼. 이런 인식이 강력하게 있어야 이분들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속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정 변호사님 그런데 무슨 앱을 깔아가지고 어느 도로로 가면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3번, 5번 도로는 단속을 안 해. 네. 그 도로야.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단속 자체가 철저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단속이라는 것이 뭐 이 이야기를 해서 될 줄은 모르겠는데 수익을 따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벌금이 몇백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인력을 충원시키고 비용도 충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운전도 건절되기 때문에 단속 자체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런 뭐 앱을 깐다든가 그런 말 안 나올 것이고 술 취했을 때도 무조건 걸린다. 그러면 안 합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그 소매치기범 과거에는 많았는데 CCTV로 여기에 대해서 치안이 확실해지니까 자연 사라지거든요. 철저한 단속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속을 하면은 차 막히는데 왜 단속해? 또 아까 이제 사고의 경우에도 오전 10시에 오늘 인터뷰한 사망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전 10시 네. 대낮에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편함 사실 이 불편함하고 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또 불편함이라는 것은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단속하면 됩니다. 아침에 단속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운전자가 하루에 한두 명이 나온다. 그럼 비용하고 시간 다 충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뭐 세금을 왜 그런 식으로 강탈하느냐 말할 사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기 때문에 단속 자체를 좀 철저하게 해서 무조건 걸린다. 그런 인식이 되고 또 걸렸을 때 처벌 자체가 선망망이 처벌이 아니라 술이 깰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이게 건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음주운전은 꼭 건절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이 교수님 가끔 이런 약간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뭐 영상 시청하고 뭐 5분 10분 이내에 뭐 퀴즈 풀고 이중 받으면은 교육이 끝난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못 알려진 이야기고요. 네. 이제 교육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그리고 참여형 교육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습음주운전자들 같은 경우 48시간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시간씩 12번 와서 계속 상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음주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오시면 4시간 교육받는데 그때 뭐 10분, 20분 이렇게 하시는 뭐 교육받는 게 아니고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뭐 교육도 받고 본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해보고 내가 놓쳤던 부분도 뭐 부족한 부분 이런 분들 알아가게끔 교육 커리큘럼이 이번에 다 바뀌어서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는 말. 네. 정 변호사님 이것도 마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호주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 해당되는 벌금 그리고 차량 몰수 상습범 우리 아까 법적으로는 차량 몰수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하면 되죠.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안 해오던 그 관행 사실 차를 보통 몰수해가지고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런 행정적인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벌금형도 수백만 원 그러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 액수도 2천만 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차량 몰수, 벌금도 상한 자체를 높여가지고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말이라서 음주운전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음주운전의 이 숫자를, 음주운전의 사고의 이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1분씩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부터요. 일단 연말연시는 아무래도 모임이 많은 시즌이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술자리에 차 안 가져가는 거를 1번 기본 원칙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몸에 들어간 알코올이 분해된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음하셨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꼭 가지고 실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 사고로 슬퍼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문호 선생님요. 네, 뭐 할 거 다 해야죠. 뭐 처벌 자체를 강하게 법 만들었는데 실제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고 철저한 단속해야 될 것이고 또 형을 선고할 때 형만 선고하는 게 아니라 치료도 같이 선고하고 교육도 하고 또 운전자, 가장 중요한 게 운전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 음주가 생활화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주만 생활해야 되지 운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경각심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 변호사님 짧게 그 네. 사건은 어떻게 될 것 지금 같습니까? 구속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구속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 음주운전이 가해자, 피해자 문제, 가족 문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상징적인 게 국가 간의 문제로까지 번졌거든요. 나중에는 또 어디까지 번질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그만둘 수 있도록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태욱 청취자님께서는 한 잔쯤이 하는 아니란 생각이 음주운전을 부릅니다. 8029님께서는 저는 아예 차를 놓고 갑니다. 적어도 이 한류가 좋아서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끝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미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